남편이 떠난 뒤 우편함에는 서류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고지서겠지. 늘 오던 종이 쪼가리겠지. 하지만 그 한 장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남편의 죽음 뒤 경매 통보서 한 장으로 시작된 제 이야기입니다. 70평생 살던 집이었다. 벽지를 몇 번 바꿨는지, 싱크대 서랍 손잡이가 언제 떨어졌다, 다시 달았는지 나는 다 기억했다. 남편과 나는 이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늙어가기로 했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갔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빈 집만 남았다. 아니, 정확히는 빈 집이 아니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것들이 있었다. 낡은 안경, 소파 위의 신문, 그리고 우편함 가득 쌓인 서류들. 나는 그때까지 몰랐다. 그 서류들이 내 인생을 다시 쓸 줄은. 남편의 연금으로 약값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다. 집은 우리 이름이었고 빚도 없다고 들었다. 자식들은 각자 살림이 바쁘니 자주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둘이서 조촐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쓰러진 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부엌에서 찻잔을 씻고 있었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신음소리를 냈다. 뭔가 이상했다. 달려갔을 때는 이미 얼굴이 창백했다. 응급차, 병원, 중환자실, 그리고 3일 뒤 남편은 내 손을 놓았다.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누군가는 내 어깨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봉투를 쥐어줬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누가 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온 날 우편함이 가득했다. 비닐봉투에 든 우편물을 거실 탁자 위에 쏟아놓았다. 광고지, 고지서, 그리고 낯선 서류 몇 장.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뜯었다. 첫 번째 서류는 은행에서 온 것이었다. 채무승계 안내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남편 명의의 대출이 남아있다고 했다. 상환 일정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는 그 숫자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두 번째 서류는 보증 관련 통지였다. 남편이 누군가의 보증을 섰다고 했다. 그 사람이 갚지 못한 돈이 이제 우리 몫이라고 했다. 세 번째 서류는 경고장이었다. 연체된 금액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연락하라고 했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다. 다시 들었다가 내려놨다. 겨울 새벽에 찬 공기가 창틈으로 들어왔다. 나는 낡은 커튼을 만졌다. 그 커튼을 남편이 달아줬었다.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 우리가 함께 고른 것이었다. 부엌으로 갔다. 찻잔에 남은 자국을 닦았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마신 차였다. 나는 그 자국을 한참 바라봤다. 거실 전등이 깜빡였다. 고쳐야 한다고 남편이 말했었는데 그대로였다. 이제는 고칠 사람도 없었다. 며칠 뒤 나는 은행에 갔다. 대기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젊어 보였다. 나만 늙은 것 같았다. 번호가 불렸다. 내가 서류를 내밀자 컴퓨터를 두드렸다. 잠시 후 직원이 말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었다. 직원은 설명했다. 남편 명의의 채무는 배우자에게 승계된다고. 보증을 선 건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몰랐다 해도 법은 그렇다고. 나는 연금으로 갚을 수 있냐고 물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금액이 크다고 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할 거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자산 매각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알았다. 집을 말하는 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다. 익숙한 거리였다. 남편과 장을 보러 다니던 시장이 보였다.
우리가 함께 걷던 공원이 보였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 앞에 신발 2켤레가 놓여 있었다. 내 것과 남편 것. 나는 아직 남편 신발을 치우지 못했다. 다음 날 또 다른 서류가 왔다. 이번에는 법원에서 온 것이었다. 압류예고 통지였다. 연금의 일부가 압류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주저앉았다. 방바닥이 따뜻했다. 보일러를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너무 추워서 틀어놓은 것이었다. 서류에서 잉크 냄새가 났다. 새종이 냄새, 공문서 냄새, 차갑고 단정한 냄새. 나는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손녀 목소리가 들렸다. 밝은 소리였다. 딸은 바쁜 듯했다. 나는 용건을 말하려다가 그냥 안부만 물었다. 잘 지내냐고 물었다. 딸은 잘 지낸다고 했다. 바쁘다고 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다. 끊고 나니 집이 더 조용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또 우편물이 왔다. 이번에는 경매 절차 안내였다.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다. 다른 서류들 옆에 점점 쌓여가는 종이 더미. 밤이 되었다. 나는 불을 끄지 않았다. 깜빡이는 전등 아래서 서류를 다시 읽었다.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이 많았다. 채무, 승계, 압류, 경매. 남편은 이런 걸 알고 있었을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말했는데 내가 듣지 않았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현관 매트가 젖었다. 나는 매트를 들여놨다. 물기를 닦았다. 그러다 문득 이 매트도 남편이 사온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빚이 되어버렸다. 다음 주 나는 다시 상담을 받으러 갔다. 이번에는 다른 기관이었다. 복지 상담이었다. 담당자는 나이 지긋한 여자였다.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리고 자녀는 있냐고 물었다. 있다고 하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담당자는 서류를 건넸다. 긴급 복지 지원 신청서였다. 작성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대기자가 많다고 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다. 담당자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몇 달 혹은 그 이상.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다. 벤치에 앉았다. 나무들이 앙상했다. 겨울이었다. 옆 벤치에 노부부가 앉아 있었다. 서로 기대어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집에 돌아와 나는 찻잔을 꺼냈다. 차를 끓였다. 남편이 좋아하던 차였다. 마시면서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몰랐던 걸까? 그땐 몰랐다. 남편이 혼자 짊어지고 있던 것들을,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한 달이 지났다. 집은 여전히 내 이름과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서류상으로만 주인이었다. 연금에서 일부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숫자가 예상보다 적었다. 생활비를 아껴야 했다. 보일러를 덜 틀었다. 장을 볼 때 과일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밥을 지을 때 쌀을 조금씩 덜 넣었다. 작은 것들을 포기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자식들에게 말해야 했다. 혼자 버티려 했지만 더 이상은 어려웠다. 큰딸을 먼저 만났다. 딸이 사는 동네의 카페였다. 딸은 늦게 왔다. 직장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커피를 시켰다. 나는 물만 마셨다. 딸은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봤다. 나는 말을 꺼냈다. 집 이야기, 빚 이야기, 경매 이야기. 딸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이마를 짚었다. 엄마, 그냥 집 정리하고 오세요. 나는 딸을 봤다. 딸은 내 눈을 피했다. 이 집은 내 반생이야. 딸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자기도 여유가 없다고. 아이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생활비에.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말 이해했다. 딸도 자기 삶이 있었다. 하지만 카페를 나서는 길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둘째 아들에게도 연락했다. 아들은 전화로 이야기하자고 했다. 바쁘다고 했다. 나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같은 이야기를 또 했다. 아들은 짧게 말했다. 누나한테 이야기해 보라고. 자기는 지금 사업이 어렵다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보자고. 끊고 나니 전화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 뉴스가 시끄러웠다.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다.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남편과 함께 쓰던 그릇들. 명절 때 자식들이 오면 꺼내던 큰 접시들. 이제 그럴 일이 있을까? 나는 찬장을 닫았다. 며칠 뒤 지인을 만났다. 같은 동네에 사는 언니였다. 나보다 몇 살 위였다. 남편 장례식 때도 와준 사람이었다. 언니는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도 살아야죠. 집 말고 마음을 지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말일 뿐이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고맙다고 말했다. 언니는 자기 집에 며칠 머물다 가라고 했다. 나는 사양했다.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보니 혼자 있는 게 더 힘들었다. 밤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천장에 금이 보였다. 언제부터 있던 금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였다. 벽의 얼룩, 문틀의 흠집, 창문 틈의 먼지. 이 집도 나처럼 늙어가고 있었다. 자녀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전화가 오지 않았다. 나도 걸지 않았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아무도 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도 오라고 하지 않았다. 명절 아침 나는 혼자 차례를 지냈다. 남편 사진 앞에 밥을 놓고 절을 했다. 무릎이 아파 일어날 때 소파를 짚었다. 남편 사진 속의 얼굴은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저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뭘 걱정했었을까? 그날 깨달았다. 의지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자식들도 지인들도 결국 자기 삶이 먼저라는 것을.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나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그저 혼자라는 사실이 무거웠다.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어깨가 결렸다. 허리가 쑤셨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났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미뤘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웠다. 어느 날은 현기증이 났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휘청거렸다. 싱크대를 붙잡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진정되고 나서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렸다.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눈밑이 깊게 패였다. 입가에 주름이 깊었다. 나는 거울에서 눈을 뗐다. 복지 상담을 다시 받으러 갔다. 지난번에 작성한 서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담당자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주거 지원에 대해서도 물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냐고. 담당자는 신청서를 건넸다. 하지만 대기 기간이 길다고 했다. 점수 제도가 있어서 나이와 소득과 여러 조건을 따진다고.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집에 와서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중간에 손을 멈췄다. 이 서류를 내도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몰랐다. 그때까지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지인 언니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정말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언니는 언제든 오라고 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끊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짐을 쌌다. 작은 가방 하나, 며칠치 옷까지만 넣었다. 언니 집에 짐을 풀었다. 언니는 방 하나를 내줬다. 좁았지만 따뜻했다. 나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하지만 편하지 않았다. 내 집이 아니었다. 발소리를 조심했다. 화장실 갈 때도 눈치를 봤다. 부엌에서 뭘 꺼낼 때도 허락을 구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답답했다. 언니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건 내 공간이 아니었다. 내 집이 그리웠다. 불편하고 문제투성이었지만 그래도 내 집이었다. 그땐 몰랐다. 공간이 이렇게 중요한지. 한 달 뒤 통지서가 왔다. 언니가 우편물을 건네줬다. 법원 봉투였다. 경매 기일이 잡혔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종이를 오래 들고 있었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한 달 뒤, 그날이 되면 집은 남의 손으로 넘어간다. 나는 언니에게 말했다. 집에 다녀와야 한다고. 짐을 정리해야 한다고. 언니는 같이 가자고 했지만 나는 혼자 가겠다고 했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먼지 냄새가 났다. 한 달 동안 비워뒀던 집. 나는 천천히 걸었다. 거실, 부엌, 방, 화장실, 모든 공간을 둘러봤다. 벽에 못자국이 있었다. 액자를 걸었던 자리, 시계를 걸었던 자리, 달력을 걸었던 자리. 나는 그 자국들을 만졌다. 손끝에 벽에 거친 느낌이 전해졌다. 부엌으로 갔다. 찬장을 열었다. 그릇들이 그대로였다. 나는 그릇 하나를 꺼내 닦았다. 그리고 다시 넣었다. 방으로 갔다. 옷장을 열었다. 남편 옷이 걸려 있었다. 나는 옷을 만졌다. 남편 냄새는 이제 나지 않았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흔들렸다. 나는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분하고 억울했다. 슬펐다. 무서웠다. 이 집에서의 모든 시간이, 남편과의 모든 기억이 이렇게 끝나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얼굴을 닦고 일어섰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언니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선택지를 하나씩 떠올렸다. 첫 번째는 언니 집에 계속 머무는 것. 언니는 좋은 사람이었다. 더 있어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언니도 자기 생활이 있었고 나도 계속 눈치 볼 수는 없었다. 익숙한 사람 곁이라 마음은 편했지만 내 공간은 아니었다. 두 번째는 공공주거를 기다리는 것. 서류는 이미 냈다. 하지만 언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었다. 몇 달일 수도 1년일 수도 있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만약 된다면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었다. 작더라도 내 이름으로 된 곳. 하지만 불확실했다.
세 번째는 요양시설을 알아보는 것. 상담 받을 때 담당자가 언급했던 옵션이었다. 안정적이었다. 새끼 식사가 나오고 간호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유는 없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했다. 다른 사람들과 방을 쓸 수도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뜨고를 반복했다.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았다. 어느 것도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다. 공공주거를 기다리기로. 그때까지는 언니 집에 조금만 더 신세를 지기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낡아도 내 이름으로 된 곳에서 살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곳에서. 둘째, 남편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서고 싶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다. 이제는 나로 살고 싶었다. 물론 두려웠다. 혼자 사는 게, 늙은 몸으로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외로움도 무서웠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 언니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있어도 되겠냐고. 언니는 당연하다고 했다. 마음 편히 있으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날부터 나는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났다. 얼굴을 씻고 물을 끓였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언니가 출근하고 나면 집안일을 도왔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다. 언니에게 폐를 끼치는 게 미안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했다. 점심은 간단히 먹었다. 밥과 김치, 가끔 국을 끓였다. 언니가 재료를 사다 놓으면 저녁을 준비했다. 언니가 퇴근하면 함께 먹었다.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텔레비전을 봤다. 드라마, 뉴스, 예능, 무엇이든 틀어놓고 봤다.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 때가 있었다. 밤이 되면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덮고 누웠다. 때때로 집 생각이 났다. 내 집, 남편과 살던 집, 벽에 못자국들, 부엌에 찻잔 자국, 거실의 소파. 그리운지 슬픈지 잘 모르겠었다. 그냥 그 시간들이 아득했다. 한 달이 지났다. 경매일이 지나갔다. 나는 그날 집에 가지 않았다. 가고 싶지 않았다. 낯선 사람들이 내 집을 구경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언니가 옆에 있어줬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함께 있어줬다. 며칠 뒤 통보가 왔다. 낙찰되었다는 통지. 이제 정말 끝이었다. 나는 그 서류를 오래 들고 있었다. 그러다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2달째 변화가 조금씩 생겼다. 몸이 예전보다 나아졌다. 규칙적으로 먹고 자니까 컨디션이 회복되었다. 어깨 결림도 줄었다. 잠도 조금씩 잘 오기 시작했다. 언니와 대화도 늘었다. 저녁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옛날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 웃는 날도 생겼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혹은 언니가 하는 말에 웃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만이었다. 어느 날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랜만이었다.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지내냐고, 어디 계시냐고. 나는 대답했다. 지인 집에 있다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딸은 미안하다고 했다.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내 탓이 아니라고. 끊고 나니 눈물이 났다. 서운함이 아니었다. 딸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계는 그렇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석 달째 공공주거 대기 순번이 올라왔다는 통지가 왔다.
아직 배정은 아니었지만 곧 면담이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그 종이를 언니에게 보여줬다. 언니는 기뻐했다. 잘 됐다고 했다. 나는 설렜다. 동시에 불안했다.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모든 걸 내가 해야 한다. 청소도, 빨래도, 밥도. 아플 때는 어떻게 하나. 하지만 하고 싶었다. 면담 날이 왔다. 담당자를 만났다.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 관계 등 질문에 답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곧 연락하겠다고 했다. 일주일 뒤 배정되었다고 전화가 왔다. 작은 원룸이었다. 다음 달부터 입주 가능하다고.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울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안도였고 감사였다. 이사 날 언니가 도와줬다. 짐이 많지 않았다. 가방 하나, 이불 한 채, 냄비 몇 개. 새 집은 정말 작았다. 방 하나, 부엌 딸린 공간,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내 공간이었다. 나는 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창문을 열었다. 언니는 짐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갔다. 나는 현관까지 배웅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혼자 남았다. 조용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차를 마셨다. 창밖의 낯선 풍경이 나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라디오를 켰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덮고 누웠다. 이제는 집이 아니라 나를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아침마다 라디오를 켰다.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세수를 하고 물을 끓이고 차를 마셨다. 점심은 간단히 해 먹었다. 저녁은 조금 정성 들여 만들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먹으려 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시장에 갔다. 필요한 것만 샀다. 과일도 하나씩 샀다. 예전에는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가끔 언니가 놀러 왔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는 내가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했다. 큰딸도 한 번 찾아왔다. 집이 작아 미안하다고 했더니 딸은 괜찮다고 했다. 엄마가 편하면 된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오랜만이었다. 딸은 손녀 이야기를 들려줬다.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회복되고 있었다. 지금 나는 여기에 산다. 작은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내 세상이다. 때때로 외롭고 때때로 힘들다. 하지만 괜찮다. 살 집보다 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돌이켜보면 내가 배운 것들이 있다.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것.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제도와 상담 기관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알아봐야 한다는 것. 공간보다 마음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것. 자녀와 감정을 나누되 그들도 자기 삶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것. 작게라도 일상의 루틴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 라디오를 켜는 것. 차를 마시는 것. 창밖을 보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나를 지탱한다는 것. 그리고 이후의 삶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남겨진 삶을 다시 세운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일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